안녕하세요. 웜의 신방 6월 24일 오늘 금요일 순서입니다. 조금 살아났습니다. 저도 살아났고 시장도 오늘 반대 매매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네요. 어, 되게 제가 멘탈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뭐 좀 책임감이 좀 남달리 좀 강합니다. 제가 책임감이 좀 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으면 아유 제가 좀 더 왜 이렇게 시장의 마지막에는 패닉셀링 이런 거를 또 예측을 못했을까. 이런 것도 좀 미리 알아서 칼같이 위에서 주식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했다가 또 밑에서 이럴 때 또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왜 못했을까? 그러니까 뭐 이런 자책도 사실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약간 이렇게 스트레스에 면역 체계가 또 이렇게 좀 깨지면서 상태가 좀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어제 저녁부터 빠르게 회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밤에 좀 전에 이제 한경와우의 그 15분 방송을 위해서 어제도 한 12시 40분에 퇴근한 것 같은데요.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얼마 전에 이제 강한국 작가가 제가 얘기했던 환율 1250원 올라가면 무조건 먹어. 거기에 대한 백테스팅을 또 해줬잖아요. 우리나라 IMF 때랑 2008년 금융위기 다 포함해서 1년 뒤에 절대 수익으로 최소 17%, 제일 많이 나왔을 때 92% 수익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계속 공부하다 보면, 지금은, 좀 죄송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또 1년, 1년, 1년까지 안 갈 것 같아요. 한 6개월만 되더라도 빠르게 이제 수익이 나거든요. 환율 1250원 이상의 그 상황을 만들었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해소되면서 빠지고 반경 이제 한경와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300을 일시적으로 돌파했던 게 이번 6월 달에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수출이 좀 급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은 어쩔 수 없이 수입하잖아요. 기름에 대해서. 원자재랑 기름은 수입하는데 수출이 일시적으로 멈추다 보니까 무역 수지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그런 모습에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뭔가 큰 타격을 입고 있나?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퀀트 베이스의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외환 시장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강원국 작가는 그저께 저녁을 먹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장이 돌았으면 또 들어가서 돈을 벌고 그래서 본인도 되게 이럴 때 제가 던져주는 그런 팁을 갖고 그날도 1250원이 그러면 하향 돌파할 때 그때 주식을 사면 어떤가 그 얘기를 하다가 밤에 들어가서 테스팅을 해보더니 바로 어제 이제 데이터를 보내왔어요. 전문님이 1250원 하향 돌파할 때 훨씬 위험 관리가 좋다는 거죠. 예. 그 1250원이 하향 돌파하면 뭔가 이제 악재가 해소되는 그 딱 초기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1250원을 돌파할 때는 그 어떤 위기 악재가 점점 더 뭐 7분 응선, 8분 응선을 넘어갈 때니까 그 마지막 이제 패닉을 견뎌야 되는데 오히려 하향 돌파할 때는 그 패닉의 정점을 지나서 주식을 사게 되니까 그 맥시멈 드로다운이라고 하는 진입해서 이 손실나는 그 폭이 확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 그런 데이터를 또 가져왔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장이 안 좋을수록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서로 이제 역시 고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걸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일보 중러의 반격이라고 해서 브릭스 경제권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브릭스의 정상회의 개막 푸틴이 대한 국제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요. 시진핑은 오늘 브릭스와 대담회. 브릭스 하면 옛날에 이게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용어를 잘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브라질, 러시아, I가 인도, C가 차이나, 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S도 있나요? S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네요. 사우스 아프리카인 거죠. 요렇게 브릭스에 투자해야 된다. 요게 아마 2004년인가 5년도에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중국이 안티 미국 전선의 두 축인 중국과 러시아가 브릭스 차원의 독자적 경제권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브릭스를 북대서양 조약 기구인 나토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얼마 전에 있었죠. IPEF 등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협의체에 필적할 만한 대항마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푸틴 대통령이 20일 화상 형식으로 브릭스 정상회의의 비즈니스 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분위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푸틴이 서방은 시장경제와 자유무역, 사유재산의 불가침성에 대한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이는 모든 나라의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서방의 경제 제재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크라이나 침공을 안 했어야죠. 남의 나라 가가지고 그렇게 사람 죽이고, 영토랑, 그죠? 그런 걸 강탈을 하는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브릭스가 지금 세계 인구 30억 명에서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25%, 세계 외환 보유액의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이나가 들어가고 인도가 들어가니까 거기만 하더라도 인구가 거의 27, 8억 명이 되네요.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 브라질 붙으니까 30, 2, 3억 되겠네요. 회원국들이 단합해서 서방에 맞설 자체적 경제권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영국 BBC는 중국과 러시아, 서방 간 전쟁 속에서 줄타기를 해온 인도, 브라질, 남아공이 서방의 제재 외교를 반대할 수는 있겠지만 러시아의 행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라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특히 인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러시아의 우호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인도와 껄끄러운 중국이 브릭스 확대를 주도하는 것은 견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22일 회의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025년까지 인도의 디지털 부문 가치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셀즈하는 등 각국의 경제 투자를 호소했다. 중국과 러시아와 거리를 둔 셈이다 라고 합니다. 요 뒤에 나옵니다. 미국의 CNN에 따르면 인도는 여전히 중국하고 국경 분쟁 중인데다가 미국 주도의 쿼드에도 참여하고 있어서 중국의 브릭스 정책에 찬성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돼 있고요. 지난 6일에서 9일 중국 중앙아시아 5개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카자흐스탄의 브릭스 플러스 참여를 제안한 바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조영빈 특파원님의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겨울에 가스관을 잠그면 벌써부터 벌벌 떠는 유럽이라고 하면서, 유럽은 다가오는 겨울이 벌써 두렵다. 푸틴 대통령의 돈줄을 끊기 위해서 러시아산 에너지를 퇴출했으나 석탄, 석유와 달리 천연가스는 대안이 마땅치 않은 탓이다. 겨울철 난방용 에너지 수요가 폭증하며 에너지 대란은 현실이 된다. 러시아가 이런 약점을 노려서 올겨울 유럽의 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페이스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22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에서 유럽은 올겨울 러시아가 가스 수출을 완전히 중단할 가능성에 즉시 대비해야 한다면서 가스 수요 감축과 원자력 발전소 가동 유지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러시아 가스는 유럽의 아킬레스건이다. 전쟁 이전에는 의존도가 무려 40%에 달했고요. 현재도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EU는 러시아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올 연말까지 원유 수입을 90% 줄이기로 합의는 했지만 가스 금수 조치는 아직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했다. 가스 제재를 두고 유럽 각 나라가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서방의 단일 대우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저번에 터키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등에도, 지금 가스 공급을 러시아가 줄여버렸네요. 가스관을 잠궈버리면서. 가스 수요의 3분의 1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했던 독일에서는 가스 배급제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전망도 제기됐다라고 합니다. 이에 유럽은 겨울철에 대비해서 가스 비축분을 확보하는 데 지금 총력을 쏟고 있는데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57%가량 채워진 가스 저장고를 11월 초까지는 80%까지 채우도록 권고를 했고 독일은 90%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러시아 가스 없이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미국은 유럽 국가들이 더 비싼 값을 쳐주기 때문에 아시아를 제쳐주고 유럽으로 LNG를 보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LNG 증산하고 유럽 수출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22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최대 LNG 회사인 쉐니어 에너지는 2025년 말까지 생산량을 20%더 확대하기 위해 신규 투자를 결정했다. 현재 연간 4,500만 톤인 생산 규모를 향후 5,500만 톤까지 늘릴 계획이고 다른 LNG 생산업체 벤처글로벌도 세계 5위 석유기업 쉐보론에 연간 LNG 200만 톤을 향후 20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때문에 미국의 셰일 업체들 그리고 이렇게 LNG 업체들 전부 다 완전히 엄청난 때 아닌 호황을 누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바이오로 한바탕을 해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다 죽어가던 미국 셰일 업체들이 그동안에 7년 적자를 뭐 한 번에 다 회복하고는 그런 뉴스들이 속속 나오면서 바이든이 신보다도 더 돈을 벌고 있다 할 정도로 또 폭리를 취하면서 그동안에 어려웠던 그 미국의 에너지 업체들이 한 방에 다 살아나는 그런 또 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무기를 대주면서 지금 전쟁을 유럽과의 이런 LNG에 대한 공급 협상 요런 게 거의 뭐 마무리될 때까지 요 전쟁을 요 정도 수준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닌가.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 루블화가 또 엄청난 강세로 가고 그게 또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 흑자 때문에 이루어지고 했댔잖아요. 전쟁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처럼 에너지가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가는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에너지 부국들은 이 상황을 좀 즐기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쉽지만 씁쓸하죠. 아쉬운 게 아니라 씁쓸하지만 매일경제에서 세계경기 침체 공포 닥터 커퍼 구리값 뚝이라고 합니다. 경기의 가장 정확한 바로미터가 구리값이라고 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월 물 가격이 16개월 내 지금 최저치고요. 실물 경제 선행지표에 인데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수요 감소 우려에 유가도 하락하고 있다 하면서 표가 나오죠. 4월 1일 날 4.689
파운드당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1파운드당 4.689달러였던 구리 가격이 6월 20일 날 4달러가 깨졌습니다. 3.9444 기록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 우려에 구리 가격이 1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경기 흐름의 선행지표 특성을 갖는 구리 가격은 닥터 커퍼로 불린다라고 합니다. 경기가 침체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 예일대 또는 유펜 그리고 여러 명문대학교의 교수 뉴욕대 루미니 교수님도 그렇고요. 막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아,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느냐. 그런 세계적인 석학보다도 구리 가격이 더 정확하게 알려준다라고 해서 구리를 닥터 커퍼. 닥터가 의사 닥터도 있지만 박사잖아요, 박사. 예. 구리 박사라고 부른다는 거죠. 예. 지금 이렇게 이제 쭉 빠졌는데요. 구리 가격 하락은 세계 경제에 명확하게 부정적인 신호라고 전하고 구리 가격은 실물 경제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면서 왜 그러냐면요. 전기와 전자, 통신, 건설 등 각종 산업 분야에서 구리가 필수적으로 사용돼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구리 가격은 연초 상승 곡선을 그렸으나 페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진 3월 이후로 이렇게 가격이 지금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변수는 세계 최대 구리 생산업체인 칠레 국영 구리 회사 코델코 소속 노동자들의 파업이다. 이날 칠레 구리 노동자 연맹은 코델코 노조가 벤타나스 제련 공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 문제의 책임을 사측이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델코는 전 세계 구리의 8%를 생산하고 있어서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구리 공급이 줄어들어서 가격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렇군요. 그런데 구리 외의 금속 가격도 일제히 하락했다고 하고요. 이날 은 가격은 1.6% 내렸고 플래티넘 가격도 1.3% 내렸고 팔라듐 가격도 1.3% 내리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도 3.04% 하락하면서 배럴당 106.1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에 10년물 국채 가격도 3.5까지 급등을 했다가 어제 3.1이 깨졌습니다. 3.07인가 3.09까지 빠졌습니다. 그 다음 뉴스를 보겠습니다. 유럽에 쫓기는 한국, 반도체 특허 4위도 간당간당하다. 추락하는 한국 반도체 경쟁력. 이게 무슨 말이죠? 반도체는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1등인 줄 알았더니 여기 보시면 표에 나옵니다. 지식재산 5개국 IP5 반도체 등록 특허 현황이라고 하면서 특허청 자료인데요. 2002년에서 2006년까지 반도체 등록 특허 순위가 이게 단위가 만 건입니다. 미국이 8만 7천 건을 기록하면서 1등이었고요. 그 이후로도 보면 미국이 9만 5천 건, 13만 건, 14만 건 계속 1등입니다. 그리고 2등이 한국이 4만 2천 건이었다가 2002년에서 2006년 20년 전에요. 그리고 2007년에서 11년에는 5만 5천 건으로 일본이 8만 2천 건 2등을 차지하고 우리가 3등으로 내려서 갔고요. 12년에서 16년에는 우리가 4등, 1등이 미국, 2등이 일본, 3등이 중국. 그리고 지금 2017년에서 21년까지는 미국, 중국이 2등으로 올라서면서 9만 2천 건. 그리고 일본이 6만 9천, 우리가 5만 7천. 5등이 유럽. 유럽은 계속 5등이었네요. 예. 왜 그런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왜 그럴까를 대충 알겠는데
지난 20년간 한국의 반도체 특허 경쟁력이 지속해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순위가 계속 밀렸고요. 중국은 오히려 5년 동안 50% 급증을 했는데 같은 기간 한국은 4.2%밖에 안 올랐고요. 등록된 특허는 얼마나 쓸만한 기술을 개발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단순히 내면 되는 출원 특허보다는 고급 지표라고 합니다. 이게 등록 특허고 출원 특허. 출원을 해서 등록이 됐다는 거죠. 예. 중국, 일본의 추월해서 유럽에도 지금 쫓기고 있는데 20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미국의 41%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유럽은 상승률은 1등인데 0.8, 8천 건에서 23,000건이가 됐으니까 예, 상승률에서는 1등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 이제 조금 이유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한 대로 역시 시스템 반도체가 원인이었습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인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된 산업 구조가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세계 반도체 시장 2020년 기준으로 5천억 달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데이터를 연산, 제어, 변환, 처리하는 시스템 반도체는 인공지능, AI 기기가 폭증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AI 반도체, 센서 반도체, 통신 반도체, 전력 반도체, 동작 제어 반도체 등으로 나뉘는데 적용 분야는 AI 두뇌를 비롯해 자동차, 사물 인터넷, 로봇, 차세대 전지 등 모든 미래 산업에 걸쳐 있다. 로봇의 경우에는 눈, 코, 귀 등 감각기관, 센서, 근육, 액추에이터, 중추신경에 해당되는 컨트롤러의 시스템 반도체가 대량으로 쓰인다. 자율주행차, 전기자동차, 수소차 등 미래차도 로봇과 마찬가지다. 6대 분야 AI, 자동차, IoT, 로봇, 에너지 등 시스템 반도체 특허 영향력 분석 결과 한국은 전 분야에 걸쳐서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반도체는 미국이 1.31, 대만이 0.68, 일본이 0.49 등에 한참 뒤처진 우리가 0.21에 불과했다. IoT 반도체와 로봇 반도체는 각각 0.51, 0.46에 그치면서 최하위권을 맴돌았다라고 합니다. 특허 기반 반도체 개발 전략 세워야. 다수 반도체 특허를 보유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와는 달리 시스템 반도체는 선도국 대비 최저 59% 수준의 기술 열위 상태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안보 자산이자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면서 연일 특단의 인재 양성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만 인력 늘리기에 앞서서 정확한 R&D를 해야 되는데 기술 세계 지도인 특허를 보면 가야 할 방향이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3나노미터 이하 극미세 반도체 설계 기술인 4차원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라고 하죠. 관련 IP5의 특허 출원 수는 2016년에서 20년 연평균 42%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현재 범용 기술인 3차원 핀펫은 특허 출원이 하락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5월 기준 GAA 최다 출원 기업은 대만의 TSMC가 405건을 출원했고요. 2위인 삼성전자가 266건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IBM, 글로벌 파운드리, 인텔, 도쿄 일렉트론이 삼성전자 뒤를 바짝 쫓고 있다고 합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첨단 반도체 기술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핵심 IP 보유해서 후발 주제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느냐가 생존의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시스템 반도체 우리 삼성전자가 2030년인가요? 세계 1등을 하겠다 하셨는데 삼성전자가 정말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정말 1등을 한다면 아마 시가총액이 1000조 정도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삼성이 세계 최소 2억 화소 이미지 센서 개발 소니 추격 또 기분 좋은 뉴스가 하나 있네요. 2002년도에 지금 아이소셀이라고 하는 HP3 출시를 했는데 2002년 이미지 센서 시장에 도전장을 내면서 진입을 한 것 같고요. 렌즈를 통해서 빛을 디지털 신호로 전환을 하고 20년간 화소 개선에 집중해서 승부를 보고 있는데 아이소셀 HP3의 픽셀 크기가 12%나 줄어들고요. 카메라 모듈 면적을 최대 20% 줄여서 스마트폰 반도체 두 마리 토끼를 다 노린다고 합니다. 초소형 픽셀 기술력으로 이미지 센서 시장을 선도하겠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가 출시한 세계에서 가장 작은 2억 화소 이미지 센서가 이 아이소셀 HP3네요. 이 부분 개발을 총괄한 임준서 부사장이 하신 말인데 23일 삼성전자는 이런 제품을 출시하면서 이 제품은 이미지 센서의 개별 픽셀, 디지털 화상의 기본 단위가 이제 픽셀인데요. 크기가 0.56 마이크로미터로 세계 최소 수준이면서 자동 초점 기능과 색 표현력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지 센서 시장에 뛰어든 지 20년 만에 세계 최초 수식어를 곳곳에서 얻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대표적 시스템 반도체, 나오네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인 이미지 센서의 기능적 한계를 뛰어넘는 동시에 제품 자체를 점점 더 작게 만들면서 시장 흐름을 이끌고 있다. 특히 이미지 센서 경쟁력이 삼성전자의 캐시카우인 스마트폰 사업과 미래 먹거리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와도 직결되는 만큼 관련 사업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처음 이미지 센서 시장에 도전장을 낸 게 2002년인데요. 당시에 전자기기 시장은 디지털 카메라와 폰카, 카메라가 장착된 핸드폰 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메라 성능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높아지던 때였는데 이미지 센서는 시스템 반도체의 일종으로 전자기기의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준다. 삼성전자는 디카와 폰카 등 급증하는 카메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시장에 돌입했었네요. 하지만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시장 성장성도 컸고 기술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지만 일본의 소니 등 선발 기업들이 시장을 꽉 쥐고 있어가지고요. 2019년도에 모바일 부문의 1억 화소 이미지 센서 시대를 업계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처음 열었고 21년에는 또 9월 세계 최초로 2억 화소 이미지 센서의 벽을 깼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 시장 진출 13년 만인 2015년에는 업계 2위였던 옴니비전을 밀어내고 업계 1위 소니 추격전에 나섰는데 15년도에 2등이 됐었네요.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라는 시장조사 기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 점유율은 소니가 44.6%, 삼성전자가 28.7%로
분석이 되는데 두 회사 간 격차는 1분기 만에 24.5에서 15.9로 좁혀졌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지 센서 개발의 핵심이 이미지 센서의 소형화, 자동 초점 기능 강화, 오토 포커싱이라고 하죠. 자동 초점의 기능 강화와 다채로운 색상 구현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러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뒤에 쭉 나옵니다. 네, 아무튼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약간만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디램 반도체는 그냥 기성복입니다. 딱 사이즈가 정해진 기성복을 쫙 찍어낸다고 보면 시스템 반도체는 맞춤 양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시스템 반도체는 CPU 같은 게 될 수가 있겠죠. CPU나 뭐 핸드폰에 들어가는 AP, 두뇌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이미지 센서를, 예,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냉장고, 에어컨, 이런 데도 다 그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 아니죠. 다품종 소량 생산.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시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저기 다 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도 특히 이미지 센서에서는 삼성이 소니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라는 기분 좋은 뉴스였습니다. 마지막 뉴스가 판 커진 중고차 시장, 수년 내에 60조 신차 시장 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 이제 대기업에서 현대기아차가 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가는 걸 뭐 1년 유예했다. 뭐 그 기사에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시장 규모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작년에 38조 시장이었다고 하네요. 여기 표가 잘 나옵니다. 지난해 국내 소비자 주요 지출 항목에서 신차 시장이 우리나라는 59조 시장이고요. 중고차 시장이 38조네요. 합쳐서 거의 100조 시장이네요. 그리고 가전이 32조, 화장품이 31조. 와, 화장품이 꽤 크네요. 그리고 의약품이 24조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고차 시장이 수년 내에 60조 신차 시장을 넘을 거다라고 하니까 조금 읽어보고 넘어가야겠네요. 불신과 사기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중고 자동차 시장이 현대자동차, 롯데렌탈, KB금융 등 각 업종 1위 기업들의 새로운 격전장으로 변모하고 있고, 지난 3월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에서 빠지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다가 수익성까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영세하고 파편화됐다는 이유로 중고차 시장을 외면하던 소비자들이 새로 유입되면 60조 수준인 신차 시장 규모도 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중고차 이렇게 알아보면 실제로 그게 가보면 없고 방금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는 어때요? 하면서 그걸 낚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중고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위 매물. 네. 그렇게 해서 오게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 아무튼 그렇게 이제 불신과 또 샀더니 중고차 시장이라서 중고차라고 해서 싸다고 해서 샀더니 보니까 뭐 되게 그 하자가 발생되고, 그런 부분은 이렇게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신뢰를 구축을 한다면 신차 시장보다도 더 큰 시장이 됐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수익성과 성장성을 갖춘 시장이 새로 탄생한다라고 뒤에가 되어 있습니다. 기사는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저도 조금 몸과 마음이 다 힘든 한 주였었지만, 예, 이번 주 주말, 비도 오고, 그죠? 마른 가뭄에 비가 많이 오니까 조금 불편했지만, 저 비가 굉장히 농사를 그 다음에 대기 오염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주잖아요. 지금의 주가 하락이라든지 리세션에 대한 공포 그런 부분들이 또 저렇게 해갈하듯이 원자재 가격을 떨어뜨리고 국채 수익률을 떨어뜨리면서 증시가 또 크게 자라날 수 있는 모내기에 물이 되는 그런 가뭄을 해갈시키는 그런 단비처럼 작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